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코코까지 했었고 오늘은 스튜어트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미술사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다음 챕터 그리고 그 다음 챕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영상 62번에서도 잠깐 소개는 시켜드렸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튜디오 왕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바톤이 이렇게 스튜어트 왕조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튜어트 왕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임스 1세가 되겠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의 제임스 형이 집권했을 당시 이제 당면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회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의 순진한 이 제임스 형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왕권 신수설을 내세웁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왕권은 신에게 받은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거죠. 하지만 의회가 이걸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그냥 앞에서는 예 하고 다니다가 그냥 뒤돌아서면은 이 새끼 또라이네 하고 그냥 제임스 형을 욕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 세력들 간의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어. 아시다시피 잉글랜드의 국교는 뭡니까? 헨리 8세가 만든 성공회였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직 이 성공회가 압도적인 세력이 아니라서 예전부터 있었던 여기 카톨릭 그리고 이 신흥 종교였던 개신교 이 세 가지가 바로 3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럭저럭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619년에 아내였던 앤이 있습니다. 이 앤이 죽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 1세가 크게 허탈함을 느껴가지고 국정 운영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때 이 제임스 1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20대의 빌리어즈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조지 빌리어즈하고 그리고 제임스 1세의 관계가 각별했는데 그냥 각별한 게 아니라 아주 각별했어. 즉 동성애 관계를 오해받을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성애 관계였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 1세는 이 국정 운영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야야 너희들은 저리 가 하고 여기 있는 조지 빌리어즈하고만 쏙닥쏙닥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나중에는 제임스 1세가 이 빌리어즈를 공작에도 임명해줘가지고 버킹엄 공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소설 삼총사 아실 겁니다. 이 삼총사에 보면은 프랑스 왕인 루이 13세 등장하고 그리고 아내인 도토리슈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도토리슈의 불륜 상대로서 누가 등장합니까? 영국의 버킹엄 공작이 등장하잖아요. 그 버킹엄 공작이 바로 이 조지 빌리어즈가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삼총사가 사실 겉으로는 뭐 왕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왕비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걸 내세우지만 그냥 불륜 막장 드라마죠. 그냥 프랑스판 뭐 사람과 전쟁이에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나 다를 바 없었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 제임스 1세의 건강이 나빠지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의 나쁜 놈 이 조지 빌리어스가 여기에 있는 왕세자인 이 찰스 1세하고 손을 잡고 물론 여기서 이제 손을 잡는다는 거는 자기의 아빠처럼 뭐 같은 남자끼리 손을 잡고 다니는 뭐 그런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자 우리의 불쌍한 호구형 제임스 1세를 방구석에 딱 처박아두고 그냥 여기 둘이서만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여기는 우리의 제임스 형이 58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찰스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빌리어즈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상대자가 바로 여기 있는 앙리에트 마리가 됩니다. 자, 앙리에트 마리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3세의 이제 여동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앙리에트 마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다 이거죠. 카톨릭을 믿는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 유럽 대륙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은 개신교 편에 서 있었어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 편에 서 있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영국이 당시 스페인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스페인이 바로 카톨릭을 믿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의 상당수가 개신교인 청교도였거든요. 가뜩이나 영국의 적군인 이 스페인이 카톨릭인데 스페인인 왕비를 들였으니까
이 의회가 보기에는 좀 탐탁치가 않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왕비가 카톨릭이니까 나중에 왕비가 낳은 애들도 카톨릭이 되면 껄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찰스 1세는 더 세게 나가죠. 왜냐하면은 찰스 1세도 아버지를 따라서 왕권 신수설 신봉자였어요. 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보기에는 이 결혼을 주서나 여기 빌리어즈가 뭐 곱게 보일 리가 없지. 그런데 이 빌리어즈가 마침 이제 전횡도 일삼고 실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탄핵을 요구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 찰스 1세가 아주 의리의 사나이인 게 이 탄핵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해산을 시켜버려요. 자, 호기롭게 이렇게 의회를 해산시키긴 했지만 사실 이 찰스 1세는 완전 개털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짤짤이 좀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결국 1628년에 특별세를 부과하려고 의회를 소집하게 돼요. 하지만 의회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계산기를 잘 두들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조건을 내걸어요. 그리고 그 내건 조건이 바로 권리청원이 되겠다 이거죠. 권리청원의 골자는 바로 이겁니다.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뭐 과세나 공채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자, 공채라는 것은 채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체포되거나 구금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권리청원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뭐 찰스 1세의 입장에서는 좀 안 입고 왔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찰스 1세가 집에 가서 그날 밤 잠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 나 호구 잡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하지만 별다르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참습니다. 그리고 또 참아요. 그리고 1년 후에 결국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11년 동안 독고다이로 쭉 혼자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의회가 없이.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아일랜드가 있죠. 아일랜드에는 원래 이제 가난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좀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잉글랜드에서 이쪽 북동부 지역에다가 부유한 성공의 신자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이 사람들이 여기 가난한 카톨릭 신자들을 막 이제 무시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드디어 폭동을 일으키고 여기에 있는 성공의 신자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잉글랜드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왕이었던 찰스 1세의 동의 없이 이 의회가 독자적으로 반란 진압을 결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찰스 1세가 빡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덤으로 찰스 1세가 여태까지 당신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걸 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꼽힐 것이다 라는 찰스에 대한 반협박에 가까운 대간주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 대간주에서 요 간은 간한다는 뜻이고요, 요 주는 아렌다는 뜻이에요. 즉 간에서 아렌다 이런 뜻인데, 말이 뭐 아렌다는 뜻이지 그냥 뭐 협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remonstrance라고 되어 있죠. 이 remonstrance는 뜻이 항의한다는 뜻이에요. 항의. 즉 말하자면 대간주라는 거는 그냥 항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 1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뭐 찰스 1세가 약간 또 참으려고는 했었는데, 아내였던 앙리에트 마리가 약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접 근병을 이끌고 의사당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찰스 1세는 너무나도 열이 받아가지고 직접 근위병을 이끌고, 여기 찰스 1세가 보이죠? 찰스 1세가 직접 근위병을 이끌고 의사당으로 쳐들어간 다음에 문서 작성을 주도했던 5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의원들은 이미 피신한 상태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찰스는 그냥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찰스가 이게 뭐 근위병을 이끌고 가긴 했지만 뭐 무력을 쓰거나 뭐 이러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찰스하고 의회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가지고 건너설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찰스를 중심으로 한, 자 여기 있는 이 찰스를 중심으로 한 왕당파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 의회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청교도 혁명 혹은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하죠. 자, 이 청교도 혁명은 9년간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초반에는 왕당파가 잘 나갔지만 찰스가 판단 미스도 저지르고 더군다나 의회파에 대단한 사람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올리버 크로멜이 되겠다 이겁니다. 뭐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엄격한 훈련하고 그리고 철저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시킨 철기병대라고 있었어요. 이 철기병대를 이끌고 왕당파 군대를 그냥 하나씩 다 개박살내고 드디어 찰스 1세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나중에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이제 은밀하게 손을 잡은 다음에 다시 내전을 일으키는데 우에파가 또 이겨요. 하지만 여기서 우에파의 의견이 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크로멜은 이제 찰스를 무조건 사형시키자라고 했는데 의회는 혹시라도 이제 역풍을 맞을까봐 섣불리 찰스를 죽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의 이 크로멜은 완전히 노빠꾸라서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반대 세력 싸그리 숙청해버리고 결국 찰스 1세를 사형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없는 공화국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크로멜 같은 경우에는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텍터라고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이란 뜻의 호국경에 취임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의 대통령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 형이 청교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서 전 국민이 그렇게 살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완전히 FM 같은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니 군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FM이다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회사나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철저히 FM인 이런 사장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는 술도 안 되고 도박도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노래도 찬송가 빼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세속적인 즐거움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실 이런 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좀 그런가? 뭐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민심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59세의 나이로 올리버 크로멜이 드디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왕이 없는 혼돈의 시기를 좀 겪다가 망명 중에 있었던 찰스의 아들 여기 찰스 2세 보이시죠? 이 찰스 2세를 데려와가지고 왕위에 딱 앉힌다 이겁니다. 다시 왕정으로 돌아간 거죠. 야 근데 이게 가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찰스 2세 이 형도 왕권 신수설 신봉자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 걸 그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권 신수설을 밀어붙였다 이거죠. 완전 시즈모도 딱 깔아놓고 밀어붙였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의회하고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찰스 2세 시절에 일어났던 뭐 몇 가지 일을 나열한다고 한다면요. 우선 런던에 이제 패스트가 휩쓸고 가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런던에 또 대화재가 발생해서 6만 명 정도가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 찰스 2세의 가장 큰 문제가 후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첩들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을 낳긴 했는데 정작 정실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음 왕위가 찰스 2세의 동생인 여기에 있는 제임스 2세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청교도가 다수인 의회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왜냐하면은 성공의 신자인 찰스 2세와 달리 여기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왕위에서 이 제임스를 왕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제임스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휘거파가 되는 거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리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1685년에 54세의 나이로 찰스 2세는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기 있는 이제 제임스 2세가 드디어 이렇게 왕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2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할아버지인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동시에 이 아저씨가 요크 공작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 있잖아요. 그 뉴욕이 바로 이 요크 공작에서 유래한 거죠. 이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본론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잉글랜드에다가 상비 유권을 양성하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뭐 정확히는 이때는 아직 영국은 아니었으니까 뭐 잉글랜드가 더 맞겠지만 어쨌든 영국은 섬나라니까 굳이 상비군이 필요 없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제임스 2세가 상비군을 육성한 다음에 자기들을 싸그리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임스 2세를 반대했었던 휘거파 그리고 제임스 2세를 찬성했던 토리파 이 두 파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제임스 2세를 몰아낼 계획을 짰다 이거죠. 스튜어트 왕조의 가계도를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요. 맨 처음에 제임스 1세가 있죠. 그 뒤에
뒤를 이어서 찰스 1세, 그 뒤를 이어서 찰스 2세,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제임스 2세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상비군 사태 때문에 의회가 이 제임스 2세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2세한테는 메리와 앤이라는 이렇게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특징이 되는 장녀 메리하고 그리고 차녀 앤이 있었는데 찰스 2세 시절에 이 찰스가 개신교였던 의원들을 좀 약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메리를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 윌리엄 3세는 이제 영국식 이름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름이 빌럼 3세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시집을 보냈었는데 그렇다면은 제임스 2세 다음으로 이 왕위 서열이 메리 2세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메리 2세가 아무리 네덜란드로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임스 2세의 장녀니까 이 메리에게도 왕위 계승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의회가 제임스 2세를 몰아낼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게 돼서 군사를 이끌고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제임스 2세가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이 메리 2세가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메리 2세가 단독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동시에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공동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2세 그리고 윌리엄 3세로 왕이 되는 거죠. 이쪽에 메리 2세 그리고 이쪽에 왕이 된 윌리엄 3세 두 명의 공동 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영국에 들어올 당시 거의 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뭐 별다른 큰 싸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명예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 이제 왕이 되긴 하지만 당연히 계산기 잘 두들기는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문서를 하나 먼저 내밉니다. 문서를 내밀어 가지고 사인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권리장전이 되는 거죠. 이 권리장전의 골자가 바로 여기 있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률 제정이나 과세 및 상비군 유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니까 상비군 유지를 금지하고 카톨릭 신자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카톨릭 신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임스 2세였죠. 그래서 더 이상 카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문구를 때려 박아 넣은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이 명예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명예혁명을 지지하는 책을 쓴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로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저씨고요. 그 책의 내용, 그 책의 골자를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자, 그것을 예방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러한 사상은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존 로크가 계몽주의 사상의 선구자라고도 불리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고전주의 할 때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고전주의하고 맞물려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베이스를 깔아주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 고집센 스튜어트의 남자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와 같은 아주 이런 노빠꾸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메리 2세하고 윌리엄 3세는 의회하고 사이가 원만했습니다. 메리 2세가 32살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윌리엄 3세가 단독 왕으로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51세의 나이로 이 아저씨도 사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메리 2세의 동생이었던 여기 있죠? 이 앤, 메리 2세의 동생이었던 이 앤이 차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앤 여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앤 여왕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그리고 레즈비언 관계에 있었던 여기 사라 제닝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 제닝스의 남편이 이쪽에 있는 말버로 공작이었던 존 처칠이에요. 말버로 공작 하면은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벨베데레 궁이죠. 제 영상 69번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건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사보이의 외젠이 말버로 공작과 손잡고 루이 14세의 프랑스군에게 패배를 안겨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 말버로 공작이 바로 존 처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바로 이 아저씨의 후손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 앤 여왕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명은 어렸을 때 다 죽어버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윌리엄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도 한 뭐 11살인가? 아마 그때 죽어가지고 후사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앤 여왕도 어렸을 때부터 좀 비만이 있었는데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 이쪽은 약간 좀 비만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비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위에다 화가들이 뽀샵질을 해준 겁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그래가지고 날씬하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9세라는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거죠. 다시 스튜어트 왕조의 가계도를 본다면은 여기 애니 왕이 이제 후사 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뒤를 바로 여기 독일 하노버 왕조에 있는 게오르크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 게오르크가 이제 영국의 조지 1세가 되는 거고요. 이 게오르크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 될 사람은 이 게오르크가 아니라 어머니인 소피아 공주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아 공주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임스 1세의 증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증손녀가 되는 거라서 이쪽이 왕이 될 팔자였었는데 이 앤이 죽기 바로 직전에 소피아 공주가 먼저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들인 조지 1세가 이렇게 왕이 되는 거죠. 그 덕분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 하노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영국에서요. 여기 있는 조지 1세는 하노버 왕조의 최초의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선제후라는 건 뭐냐면은 독일의 황제가 되려면 이제 혈통 외에도 선거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했는데 바로 이렇게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제후들을 선제후라고 한다 이거죠.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튜어트 왕조를 짧게나마 소개시켜드려봤고요. 물론 뭐 많이 부족하긴 한데 다음 챕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위안을 삼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